네, 일본의 오염수 방류 개시가 내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대응책 찾기에 고심 중입니다. 여당은 야당의 공세를 괴담으로 규정하고 정부 대응 방안 점검을 위한 TF 긴급회를 열었고 총력 저지를 다짐한 야당은 오늘 저녁 방류 저지 촛불 집회를 엽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들 김행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오전에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 시기를 내일로 발표를 했고요. 이어서 오후에 우리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과학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어제 정부의 입장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두 분의 의견 여쭤보죠. 발언 드리겠습니다. 요는 이제 그 삼중 수소의 그 농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주장해서 1시간마다 한국어로 삼중 농도의 그 허용치가 과학적인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밝히기로 했고요.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즉각 중단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학적인 검증은 IAEA 국제원자력기구 UN 산하입니다. 거기를 통해서 검증이 끝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 방안 제재 조치를 저희가 강력하게 얻어낸 것이죠. 물론 이제 후쿠시마에 그 사무소를 만들 때 그때 대한민국의 과학자들도 참여를 할 것이고요. 매 검증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과학자들이 참여할 것입니다. 네. 전형적인 유체이탈 합법이죠. 근데 사실상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일본의 그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서 사실상의 그 공범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국민들을 포기한 정권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어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국민들의 80% 이상이 반대를 하고 야당과 시민단체들에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가짜뉴스 괴담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정부에서 오히려 일일 브리핑을 열어서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브리핑을 지금까지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그 핵 오염수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홍보 영상을 10억 들여서 만들었고 그걸 제작을 대통령실에서 했다라는 것도 좀 알려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일본의 아사히 신문에서 우리 정부 여당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조기 방류를 요청했다라는 기사도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일본의 정정이나 반론 보도도 하지 않고 있고요. 지난 한미일 정상회담 때에도 그때도 그 이제 일본 외신에서 그 외무성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기시다 총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웅의 호흡을 보이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기사도 나왔고요. 또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배려해서 그 한일 정상회담이 아닌 그 미일 정상회담에서만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언급했다. 이런 기사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정부의 태도가 오염수 방류에서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라고 하면 이걸 믿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전형적인 유체이탈 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10억을 들여서 홍보 영상을 대통령실에서 만들었다. 이거는 당연한 국가 안전을 책임지는 집권 그 정부에서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저렇게 괴담을 퍼뜨리고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정부는 국민을 안심시킬 아주 일차적인 책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홍보 동영상 만들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특히 지금 수산업자들이 굉장히 곤혹에 처해져 있는데 수산물에 대한 생산, 소비, 뭐 수산물이라는 것을 생산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가공들도 가공식품들도 있으니까요.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또 하나 그 조기 방류를 요청했다라는 아사히 신문의 보도는 그것의 발언지, 누가 발언했는지에 대해서 명기되어 있지 않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분명하게 그러한 요청을 한 적이 없다. 이것은 가짜 뉴스다라고 답변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IAEA 국제원자력기구에서요. 중국은 물론 미국과 대한민국까지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그 원자력, 일본과 똑같은 방식으로 원자력의 삼중 수소를 처리했다. 그랬는데 무슨 이런 말을 하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본은 세계 5번째로 많은 노벨상 수상 국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과학자들이 일본의 과학자들이 지금 이것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도 이것을 문제만 삼지 말고 과학자들을 모시고 와야 돼요. 근데 과학자들을 지금 한 분도 지금 그 국민 앞에 선보이지 못하고 있어요. 자, 2016년도에 그 원전과 비교해서 2021년도를 비교해 보면요, 국내 원전이 2.5%가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에서 방사성 물질의 배출량이 11.4%가 늘었어요. 그런데 이때 그 방사성을 갖다 대기와 그 해양으로 노출했거든요. 그때 배출했던 방사성 물질의 양이 무려 420조 1000억 베크럴, 대한민국에서 방사선 노출한 것이요. 그때 문재인 정부의 한수 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방사선 물질은 대기와 해양으로 배출될 때 이것이 희석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 삼을 것이 없다. 그러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대한민국도 이미 삼중수소 방사성 물질을 420조 1000억 베크럴을 배출한 것이에요. 그래서 IAEA에서 아니 중국, 미국, 대한민국 다 동일한 방식으로 삼중수소를 처리하고 있다. 왜 내로남불이라고 하냐에 대해서도 답변도 못하고 있어요. 제가 이재명 대표 말씀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것이 제2의 태평양 정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대한민국과 그 태평양 연안 국가들을 상대로 태평양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태평양 전쟁과 관련해서 미국을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왜 미국을 언급 안 해요? 태평양 제2의 태평양 전쟁이면 미국을 언급해야죠. 지금 미국과 캐나다 이것과 관련돼서 전혀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김용민 의원이 이것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미국도 바이든 탄핵해야죠. 캐나다도 탄핵해야죠. 일본도 기시다 총리 탄핵해야죠. 그런 데서 아무 얘기도 없지 않습니까? 그 해류가 미국과 캐나다부터 갑니다. 대한민국은 4, 5년 후에 옵니다. 만약에 그 광우병 사태 때 이명박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광우병 사태 그거 다 거짓말인 거 다 들통났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자꾸 거짓말을 해서 그러니까 좀 전에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세요? 저기 정부에서 발표를 그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논의하고 예, 예. 있는 건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그동안 해왔던 그런 태도라든지 안전성을 홍보하는 그 영상 관련돼서 오히려 이율 배반적인 실제로는 오염수 방류를 묵인하거나 동의하고 있는 행동들을 한 거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드린 거고요. 지금 분명한 것은 이런 겁니다. IAEA의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과학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IAEA는 본인들의 보고서에도 그렇게 적시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본과 도쿄전력이 우리한테 보여준 자료와 현장을 답사한 거를 근거로 해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 보고서 작성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일본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일본이 이제 그 해양 투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은 전적으로 일본의 선택인 거고 이 해양 투기와 관련된 방법에 대해서는 정치, 환경, 그 사회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고 명기까지 하는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확인된 거는 알프스의 성능과 안정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134만 톤의 오염수를 30년 동안 방류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와 관련돼서는 전대미문에 처음으로 있는 일이라서 그것이 30년 동안 어떻게 제대로 이제 뭐 일단 알프스에 대한 성능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30년 동안 이게 방류되었을 때 해양 생태계라든지 수산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도 지금 안 돼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우려들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어민들도 지금 그저께도 기시다 총리 앞에 면전에 대고 분명히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잖아요. 그 일본 그 국민들도 처음에 찬성이 한 58% 정도 높았다가 지금 30%로 뚝 떨어졌대요. 그 이유가 전 세계에서 일본을 어떻게 바라볼까, 일본 국가를 이렇게 안전하다고 얘기하면서 주변 국가 세계에서는 걱정하는 이런 해양 투기 방식으로 방류하는 거에 대해서 일본의 신뢰도가 떨어질 거가 걱정이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응답 이유가.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본한테 세 가지를 요청했었잖아요. 그 뭐 저기 예. IAEA 현장 사무소에 한국 전문가를 상주해 달라라는 얘기도 했었고. 어제 후속 조치 합의 내용도 예. 공개가 됐었죠. 네. 정부 그렇죠. 예, 그 얘기 브리핑에서. 좀 해서 자연스럽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또 알프스 그 교체 주기, 필터 교체 주기를 좀 그 단축시켜 달라 이 얘기도 요구했었고, 그다음에 그 농도 측정할 때 5개 핵종을 추가로 좀 해달라는 요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다 지금 저기 일본에서 거절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는 그 중에서 전문가를 상주하는 것을 정기적으로 뭐 방문하는 거로 그 정도 해주는 완화시켜주는 거 외에, 그다음에 이제 뭐 실시간에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그 오염수를 방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중단해야 되겠다. 이 두 가지는 이제 합의가 됐죠. 허용을 했는데 이거는 원래부터가 일본의 기준이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요구해서 들어준 게 아니다라는 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늘 우리가 하던 얘기지만 그렇게 안전하다고 하면서 왜 일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값싼 비용 절감을 하는 해양 투기의 방식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 중국도 지금 다시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우리 그 야당에서도 그 비용이 든다라고 하면 우리 한국부터 해서 주변국을 설득해서 우리가 비용 분담까지 해줄 용의도 있다라는 제안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류에게 어떤 그 인류와 미래 세대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그런 방법을 택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규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립니다. 자, 말씀하시기 전에요. 네. 이제 말씀하신 내용 포함해서 이제 함께 다뤄봤으면 하는 것이, 어제 정부가 브리핑을 열었고 또 그 전에 민주당의 긴급 의총이 있었고 오늘 오전에는 국민의힘의 긴급 당정회의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또 당장 촛불 집회도 가진다고 하는데 각각 여야의 대응 방향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함께 다뤄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 수산업자들이 반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일본까지도 우려하는 국민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는 IAEA의 과학적 데이터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수산물 수입을 허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하튼 수출에 상당한 그 제재를 받게 되니까 반대하는 것이 당연하죠. 24일 날 광화문 용산에서 집회하고 그 26일 날 시민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더 문제는 27일 날 일본의 3인당의 사람들을 만나서 해외 원정 투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일본의 3인당은요. 의석수 713석 중에 3석을 가진 초 미니 정당입니다. 왜 초 미니 정당이 됐냐면 이 정당은요, 종북 정당이거든요. 북한에 일본인 납치자들이 없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북한 편을 든 정당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중의원에서 465명 중에 1명뿐이 없는 정당이고요. 참의원 248명 중에 2명뿐이 없는 초 미니 정당에 가서 이 정당과 도대체 자민당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못 만나면서 왜 종북 3인당 그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해외 원정 투쟁을 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양용원영 의원들이 가서 도쿄전력 사람들 한 분도 못 만났습니다. 그리고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 사저에서 막 데모했죠. 한글로 데모했어요. 그때 아시다시피 기시다 총리는 나토 방문으로 일본에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그때 일본 갈 적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요. 일본 항공 타고 가면서 아니 왜 일본 항공을 왜 타고 갔어요? 일본에. 그러면서 도대체 3인당 의원 이 세 사람 만나서 도대체 뭐를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또 더 놀라운 것은요. 일본 총리한테 서한까지 보냈어요. 그리고 IAEA도 외교의 관례에 어긋나는 공개적인 비판 서한을 보내고 이런 것들이 도대체 대한민국 국익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고 결국 기승전 탄핵이 목표라는 거예요. 또는 아니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사법 처리가 곧 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물타기 하기 위한 전략이다라고 뿐이 볼 수가 없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일본에서 우리 뭐 이렇게 한국의 야당 시민단체 그리고 일본의 그 어민들 그리고 주변국들의 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변국들이 우려하고 있는 그 해양 투기 방식을 정한 거에 대한 규탄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찬성과 지지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도 그거를 안전하다고 과학적 기술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그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그 반대 의견을 받아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초래한 거는 윤석열 정부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일본 강요 기시다 총리가 24일날 방류 결정을 한 이후에 네. 긴급 의총을 열어가지고 그 이제 국민 안전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100일 이제 긴급 행동에 저희가 들어갔는데요. 사실은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현재 그 이제 해양을 그러니까 바다를 오염시키는 것들을 버리는 해양 투기가 그 국제 해양법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위반한 상태이고 그다음에 이제 93년도에 러시아에서 핵폐수 이렇게 방류할 때 가장 앞장서서 반대했던 게 일본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런던 그 협정과 의정서가 체결됐었잖아요. 만들어졌잖아요. 그 일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거에 대한 위반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그 유엔 인권 이사회에다가도 지금 저기 소환도 보냈고 런던 협약과 의정서에도 우리 의원들을 파견해서 그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금 하는 그런 합법적인 법적인 틀 안에서의 가능한 모든 조치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또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그 일본에서의 저기 그 기자회견과 집회에 우리 의원들이 가서 참석하는 것은 일본의 정치권과 어민들과 시민들이 주도하는 그 집회에 우리가 참석하는 거지 우리가 주도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본 내에서도 이렇게 반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환기시켜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해양 방류의 보루라든지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국내에서 저희가 뭐 이렇게 촛불 집회 이런 거 하는 것들은 당연히 지금 국민들의 85%가 반대하고 있는 이 해양수 오염 방류에 대해서 국민들과 함께 시민단체와 함께 그 목소리를 담아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야당의 당연한 그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네. 저는 오히려 이런 국면에 대해서 이게 뭐 그 여야 간의 정치권에서 이렇게 정쟁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고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거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들을 지렛대 삼아서 윤석열 정부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서 그래도 우리가 지금 조치하고 있는 각종 그 국제법상의 그런 조치들 외에도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한테 요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잖아요, 몇 가지. 그중에 들어주지 않은 내용들도 있고 또 한국 어민들의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추가적인 요청들도 이거를 지렛대 삼아서 일본한테 요구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길 알겠습니다. 바란다 이 네. 말씀드립니다. 자, 워낙 관심이 많은 사안이기 때문에 또 당장 내일 방류가 되기도 하고요. 또 여론은 국민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반응할지 또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일본 정부의 방류 시기 결정만큼 또 주목을 받았던 소식 중에 하나가 인선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인선 관련해서 이균용 후보자, 대법원장 후보자도 이제 지명이 됐는데 일단 오늘 오전에 포부를 또 밝혔거든요. 이 포부는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도 한번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균용 그 대법원장이 이제 좀 우려스러운 지점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법원장 후보로 이제 지명을 하셨는데 첫 번째로 가장 많이 그 언론이라든지 국민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40년 직이라는 거예요. 가장 그 아주 가까운 친한 사이다. 이것이 가장 먼저 그 이슈로 지금 막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법부는 상권 분립에 대단히 중요한 독립성이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이렇게 대통령과 대통령 행정부를 견제해야 되는 역할이 사법부의 가장 큰 역할인데 대통령과 친하다. 이런 것이 먼저 나오는 그 자체가 저는 좀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그동안 김명수 대법관에 대해서 이념 편향적이다라는 비판들을 정말 끊임없이 했고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그분이 뭐 국제인권법학회 출신이어서 그렇다라고 계속 비판하셨는데 이분은 또 그 다음 꼭지로 나오는 것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분도 그 민사 판례 연구회라서 그 법관들이 되게 이제 뭐 이렇게 보수화된 법관들이라든지 엘리트 출신 법관들이 하는 그런 학회에 또 소속돼서 활동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이념 편향적이라고 공격을 했던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다시 또 보수적이라고 하는 분을 또 이렇게 임명을 하니까 그런 또 이념적인 서로의 공방에서 또 자유롭지 못한 그 원인을 또 제공한 측면도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분이 결국은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1년 후배다.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 각종 그 장차관들 임명할 때 그 사오남
서우남 내각이라는 비판도 했잖아요. 서울대 50대 남성. 거기에 그 범죄에서 또 벗어나지 못해서 좀 안타깝다. 이런 지적을 네.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에 그- 더해서 지금 지명 적절성에 네. 대한 우려를 제기해 주셔서 김혜영 의원께는 한꺼번에 질문을 네. 드리죠. 예. 그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아래서 사법권이 완전히 무너졌죠. 제가 아까 말씀드려서 좀 웃음이 나왔는데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주요 보직이 거치지 않으신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대법관도 하시지 않은 분이세요. 물론 이분도 안 하셨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이분이 그때 임명되실 적에 전부 다 놀랐어요. 이렇게 주요 보직을 거치지 않은 분이 어떻게 대법원장이 되냐.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랑 친구를 해서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얘기를 저희한테 하면 어떻게 해요?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이랑 친구, 부산 출신이고 가까운 사람이랑 자기랑 코드가 맞고 의료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아니, 연구에 친구는 있어서 아니에요. 그때 그렇게들 아니요. 얘기해서 가까운 분이라고.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네. 앓는 사이는 아니었죠. 아니요, 가까운 분이라고 그때 언론에서 다 얘기했죠. 자,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1년 후배인 것, 아니, 그걸 문제 삼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1년 후배이면. 후보께서 그때 국회에 나와갖고 본인이 직접 그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네, 윤석열 그런데 대통령은 이제 40년 친구의 가장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다 이렇게 해갖고 친한 사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그러니까. 때문에 제가 우려를 말씀드리는 네, 거고요. 그 우려는 고마운데요. 친한 친구의 친구다 이렇게 얘기했지 친구다 이렇게 얘기 안 하셨고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따지면요. 대한민국의 언론인들은 전부 다 저랑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논지는 좀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이분이 그 대개 이제 정치적 사건들은 형사 재판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하게 되면 다 형사 관련된 것들이 주가 되죠. 그런데 이분은 거의 민사와 또는 그 행정 재판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정치적 재판을 다룬 적이 거의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판결을 했을 때 민사라든가 행정 판결을 했을 때 굉장히 법리적이고 또 굉장히 그 진보적인 그런 견해를 많이 냈다라고 해서 존경받는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판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 정치적 판결을 했다 하면 문제가 되지만 예컨대 틱장애에 있는 분들을 장애인으로 인정하는 행정재판을 차별법이다라고 한 것이 인권법을 한 단계 앞당겨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 배우 신은경 씨의 추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해서 일반인들의 추상권도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예. 위해서 광범위하게 인정을 해줬다라든가 이런 판례들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판결이 되어 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난 김명수 대법원 체제 아래에서 대법원들 또 판사들의 배치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대개 이제 법관들은 시스템적으로 선후배 법관들이 그 평가들을 해서 인성이라든가 실력에 대한 평가들을 해서 그분들이 대개 이제 그 추천하는 분들로 그 판사들이 중요 보직에 배치되는 것이 시스템적인 배치였었다면 예. 지난번에는 그 의료법 연구회라든가 국제인권법 연구회 민변 출신들이 대거 주요 그 임명이 돼갖고 주요 판사들로 임명이 돼서 이번에 대표적으로 그 박병건 판사 같은 경우에도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받기에 너무나 쉬운 그런 판결을 내지 않았습니까? 더더군다나 보세요. 조국에 대한 판결은 지금까지도 이제 2심 판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강서구의 김태우 구청장에 대한 판결은요. 작년에 1심 판결 나고요. 대법원 판결 나기까지 1년 정도뿐이 안 걸렸어요. 윤미향 국회의원에 대한 판결은요. 지금 1심 판결 나는데 3년여 걸치고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려면요. 이분은 국회의원 다 끝납니다. 재판을 계속 민주당 네. 사람들은 지연시키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알겠습니다. 하명 부정선거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이 아직
되고 있지 않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다 사법농단이라는 거예요. 그 지금 그 대법원장 후보로 이제 지명이 됐으니까 예. 앞으로 이제 청문회 거쳐서 본회의에 표결, 대법원장 네. 본회의에 표결해서 가반 넘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제 우려의 지점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거를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검증해 나가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부는 공정성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사법의 공정성, 아까 제가 우려하는 그런 점들을 극복하고 사법의 공정성을 세울 적임자인지 또는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장애인이나 노동자라든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판결을 하셨던 분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실제로 좀 검증할 필요도 있고 또 이분이 그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낸 또 그런 것도 있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네. 국민 눈높이에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예.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직접 후보의 답변을 통해 가지고 그걸 검증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어제- 한 가지만 예. 덧붙이면 예.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 것이 대법원장은 좀 앞으로는 대법관 경험을 하신 분 중에서 네. 임명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지금 대법원이라는 그 조직도 엄청 큰 조직이거든요. 그리고 독립적인 국가의 오부 요인 중에 하나라서 좀 그런 절차를 받고 대법원장 임명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은 저도 동의합니다. 예. 산업부 장관 후보자도 사실 어제 지명이 됐잖아요.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이 됐는데 이 인선은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하고 또 이번에 보면은 원포인트 개각이란 표현 어렵지 않게 저희가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개각을 할 때 장관을 하나씩 교체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 어떤 배경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라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신뢰를 준 임명한 사람에서 잘 안 바꾸는 그런 기본적인 스타일이 좀 있으신 것 같고요. 예. 사실은 이 산자부 장관 교체설은 한 2달 전부터 계속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왜 그랬냐면 그 이창양 전 그 산자부 아직은 현이죠. 산자부 장관이 그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그 정부 정책의 이행 속도가 너무 늦다라는 그런 지적들을 계속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난 5월 달에 그 대통령실의 그 비서관을 그 산자부 차관으로 임명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게 좀 경질성 인사였다. 장관에 대한 경고성 인사였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아마 교체가 된 것 같아요. 교체가 됐는데 좀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아리백, 재생에너지, 그 탈탄소 이 추세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EU 같은 경우는 탄소 국경세까지 지금 신설해가지고 그걸 부과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오히려 원전 정책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좀 우려스러운 지점은 좀 있습니다. 네, 그 이제 박문규 이번 신임 지명자 같은 경우에 이제 기재부 출신이라는 것이 눈에 띄는데 이번에 그 밑에 이제 차관들도 다 바뀌지 않습니까? 예. 다 기재부 출신들이죠.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발 위기가 상당히 심각하죠. 중국의 그 경제 위기는 어느 정도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사망 선고를 했다라고 할 정도로 중국 경제가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은 중국 경제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여전히 중국이 가장 많은 수출국이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중국의 부동산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대통령이 1차 연도에는 대개 이제 외교 문제를 정상화시킵니다. 외교적 행보를 한다면 그것이 이제 끝나고 나면 사실은 이제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라든가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를 잡아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에 장관을 바꿨다 이렇게 보고요. 아마 또 순차적인 내각 개편이 총선도 있으니까 있겠죠. 순차적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뭐 예전에 이제 개각을 할 때 보면 대폭 개각하는 경우도 이제 역대 정부들을 보면 네, 있었는데 네. 지금 요즘의 패턴을 보면 이제 한 명씩 장관을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교체하고 이런 모습이잖아요. 네. 여기는 어떤 배경이 사실 이제 있을까요? 거야 상황이기 때문에 청문회라는 관문이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이균용 그 대법원장 지명자께서도 과반 출석에 과반이 찬성을 해야만 그냥 장관하고는 또 달라요. 그래야만 이제 임명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거야가 어떻게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폭 개각을 하면 예. 만약에
민주당이 그것을 무조건 이제 발목 잡기로 간다면 국정 운영이 상당히 어려워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마도 그 개각은 순차적으로 최소화할 수뿐이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내년 총선이라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출마할 초기 내각에서 정치인들이 들어가신 분들은 아마 예. 총선 출마를 위해서 일부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이 내용도 짧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 한 1분 정도씩 네. 시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본래 어제 발표될 것으로 결정됐던 예정됐던 사안이 인선위에도 하나 더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징계 표결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11시에 이제 소위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10시 조금 넘어서 김남국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뒤에 결국에는 이제 좀 정회를 했다가 오후에 결국에는 30일에 다시 결정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됐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게 불출마 선언이 이 징계 결정을 좀 미룰 만큼의 사안이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두 분의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불출마 선언을 해서 예. 이게 회의를 연기에 따라서 이게 뭐 우리 민주당이 온정주의에 의해서 뭐 이렇게 징계 수위를 낮추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단정 짓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다만 이제 회의 전에 그 불출마 선언, 정치인에게 불출마 선언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고 정치를 그만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징계에서의 제명과 같은 효과잖아요. 그런 거를 본인이 이제 선언을 했잖아요. 예. 그 전에도 5월달에 탈당을 하면서 1년 안에는 민주당이 복당을 못 하잖아요. 사실상의 민주당으로서의 총선 출마는 못 했지만 그렇다 해서 뭐 무소속이나 뭐 이렇게 다른 아예 그 출마 자체가 봉쇄된 건 아니었는데 이번에 아예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선언을 회의 전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언을 했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또 이게 코인 문제는 잘못된 건 맞지만 또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문제니까 그 선언에 대한 의미라든지 이런 걸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았겠나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 질문 그 드리죠. 이제 우리 당의 세 분, 또 민주당의 세 분이 이제 윤리위원회 위원들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과반이 넘으면 징계가 돼서 제명이 되면 아마 국회의원직을 그만두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4명은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이 당시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민주당에서 1명 정도는 이탈표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바로 그것이 통과하자마자 국회의원을 그만둬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불출마 선언을 했다. 이것은 상당히 꼼수다. 왜냐하면 이번에 그 21대 국회의원은 끝까지 다 마치겠다. 이 얘기거든요. 어차피 민주당은 이분을 공천을 다시 주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차기 공천은 불출마 선언을 안 해도 어차피 공천받기 어려운 인물이기 때문에 꼼수다 이런 비난을 들을 수뿐이 없을 것 그런 같아요. 논의에 대해서는 저희 민주당에서 엄중하게 대하고 예.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도 코인 의혹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동일한 잣대로 지금 제소됐기 때문에 같이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김 의원 건 관련해서는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30일에 결정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함께 또 그 결과 지켜보시죠. 오늘도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